자, 오늘 여의도 카페에는요,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경제연구실장이시자 또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님이신 유튜브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아침 일찍 나오시는데도 얼굴이 너무 좋으시네요.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요? 아, 목소리는 아직 잠겨 있습니다. 목 잠깐 풀 기회를 드릴까요? 네, 목 한번 풀까요? 노래 자, 한 소절. 마이크 여기 있네요. 네. 아, 저희는 사실 다른 방송에서 이제 한번 뵙기 때문에 네. 공연이고 네. 그분도 어떤 깊은 인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저도 본 건 아니고 사실 자주 여러 방송에서 많이 접했던 부분이었는데 네. 사실 교수님 전망이 약간 가하게 하방을 세게 보시는 느낌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죠? 네, 어떠세요? 과하진 않습니다. 객관적입니다. 예,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단어 선택에 유의하시기 우리 바랍니다. 과장님 그 머리 스타일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리 스타일이 이렇게 비슷한 거 아닙니까? 상방을 찍고 하방으로 딱 2020년 저의 발언보다 우리 과장님의 머리 스타일이 더 그렇습니까? 과하게 하방이 아닐까. 농담입니다. 저 비를 안 맞았나? 멋있습니다. 지금 네. 주식계 200원이라고 지금 소문 났어요. 누가요? 교수님. 주식 뭐라고요? 주식계 200원. 왜 그렇죠? 이병헌. 지금 댓글에 지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아, 주식계 이병헌. 아유, 말도 안 됩니다. 푸른 하늘님. 아. 근데 푸르나님 감사하고요. 뭐 혹시 옆에 계시면 제가 뭐라도 선물 드리고 싶네요. 말씀 감사하고요. 가당치도 않고요. 저는 주식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죠. 지금 주식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마침 앞에 놓여져 있는 책에 네. 22년 전망서를 쓸 때 네. 작년 10월부터 주식 보유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증권사 임직원 여러분들 앞에서 이 말씀드리면 정말 실수일지 몰라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이런 그 시대를 규명해서 22년은 주식 투자할 때가 아니다. 예. 그리고 나와서 오히려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라. 우리 자산 중에 우리는 어디든가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주식을 1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럼 2021년 하반기부터 네. 22년을 좀 예상을 하셔서 주식 보유 비중을 줄이자라고 예측을 하셨던 건가요? 예, 전 주식 보유 비중을 늘려야 될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늘리고요. 거의 풀리 주식을 가동하고요. 네. 그리고 21년 중반부터 22년 6월 지난달까지는 원유 선물 ETF하고 철 비철금속, 그러니까 알루미늄 구리 네. ETF 이런 쪽으로 제가 늘상 말씀드렸듯이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네.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인플레이션에 투자하라. 이게 제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역시 그 말을 이 책에도 꾸준히 담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이렇게 뭐 8.5, 8.6, 뭐 8.8 기대가 이렇게 인플레이션 시대는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그 동력이 원자재이기 때문에 그럼 역시 원자재에 투자하는 방식이 적합할 수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원자재까지 아니라고 한다면 네. 그냥 주식 보유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투자다. 왜냐하면 이 책에도 333페이지 정확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특판 상품들이 나오니까 은행에서 돈의 이동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돈의 가치가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돈의 이동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은행들은 특판 상품을 내걸고 그 특판 상품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 5% 이상의 금리를 제공하는 그러면 이런 장에서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해가지고 만약에 5%를 번다 한들 그것은 아무것도 안 번 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은행에 저축해도 5%를 벌어다 준다라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현금 보유 비중을 좀 늘려나가는 거. 근데 22년 이제 하반기가 거의 이제 지나가고 이제 하반기 끝자락에 다가오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할 시점이 다가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요? 지금은 아니고요. 네. 지금은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22년 끝자락 그 정도면 이제 매수 시점이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좀 이따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사실 많은 분들 이제 저희가 모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인데 3분기에는 좀 반등이 온다라는 말씀들을 그래도 어두운 그러니까 비관적인 와중에서도 그렇게 희망을 주시거든요. 네.
근데 끝자락이라 함은 3분기는 아니겠고 이미 턴어라운드가 시작됐을 때 한 4분기 정도 안정권에 들어서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는 4분기라고 생각하고요. 4분기. 그러니까 그 근거는 역시 인플레이션에 달려 있다. 아, 그래요? 지금 22년 하반기는 긴축의 시대인 거고 긴축의 시대는 다른 말이 아니라 그냥 인플레이션 때문에 발생한 긴축의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인플레이션이 아니었으면 네. 이렇게 긴축의 속도가 강화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22년 전망 당시에도 작년 10월부터도 우리 매경 칼럼도 빅픽처 칼럼이 있거든요. 매일경제신문에. 거기도 똑같은 말을 제가 칼럼에 담았는데 네. 생각해보면 21년 하반기에도 21년 하반기에도 22년은 긴축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2015, 16, 17년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완화적 통화 정책을 단행했고 금리를 인하했고 그리고 15, 16, 17년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이 있었죠. 근데 그때랑 잠깐 비교해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2015년은요. 네. 금리를 한 번 인상했는데 그게 15년 12월에 굉장히 오랜만이죠. 2008년 금융위기, 그러네요. 2015년 12월. 그만큼 경제가 회복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네. 금융위기의 충격이. 네. 근데 15년 12월에 금리 인상했는데 그게 얼마 인상했습니까? 0.25%포인트. 베이비 그거밖에 스텝. 안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얼마 만에 인상했는지 아세요? 이거 재밌습니다. 16년 12월에 했어요. 1년 만에. 1년 만에 했는데 그 1년 만에 0.25%포인트. 총 다 해서 50bp밖에 네. 안 돼요. 그리고 2017년에 3번 인상했거든요. 네. 다 역시 0.25%포인트씩. 그러면 15, 16, 17년 동안 물론 18년에도 했는데 해봤자. 그 3개년 동안 1.25%포인트 올린 거예요. 네. 근데 오늘 뭐 물론 CPI 발표되겠지만 저도 오늘 잠을 못 잤습니다. CPI 얼마나 나올까. 그러니까 그렇게 미국 물가에 민감한 경제인 거예요. 근데 역시 미국 물가 상승률 그 값에 따라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만 사실 여러분의 경로는 물가 결국 통화정책 그리고 자산시장이에요. 경로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시대 맞는데 결국 미국이 얼마나 또 이번에 인상할까 그것에 대한 질문이 결국 물가 얼마나 오를까 CPI 실적치가 예상치를 상회할까 하회할까 그거잖아요. 네. 이렇게 긴장감 가는 이런 시대인데 그런데 이번 7월 달 FOMC 회의록 결과는 이제 좀 뭐 다음 주 정도 나오겠지만 일단 지난 FOMC 2번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2번 합한 게 1.25예요. 맞습니다. 그러네요. 3년 동안 올린 거랑 똑같네요. 긴축의 속도가 다르죠. 네. 왜냐하면 2015년의 긴축의 시대로의 전환은 굉장히 더뎠죠. 네, 왜냐하면 네. 물가 상승 압력이 없었기 때문에. 아. 근데 22년은 물가 압력 때문에 긴축 속도가 이렇게 강한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계속 들여다봐야 될 게 긴축의 속도가 21년 당시 전망했던 것보다 더 강화되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자산시장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20년, 21년 계속 우리가 등장했던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자산버블. 버블. 그러니까 왜 버블이라는 단어를 잊었냐 이거죠. 그 버블이라는 얘기는 그냥 그 자산의 내재 가치보다 더 높게 형성됐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언젠간 꺼질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그게 22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명한 현상인데 버블이 꺼져가는 그런 현상인데 버블이 꺼져가는 현상이 이렇게 급진적으로 일어날지는 몰랐죠. 전쟁을 예상하지 못했으니까. 그죠. 그죠. 근데 전쟁 이후에 이런 공급망 병목 현상이 더 가중됐고 그게 초인플레이션을 만들었고 그게 자산 버블을 급격하게 경색시키는 자산 시장을 경색시키는 그런 변화로 가져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단적인 증거는 그 인플레이션의 고점은 그러니까 피크아웃을 언제 찍느냐 그죠. 이건데 그 피크아웃은 어쨌든 오늘 발표될 이 CPI 결과치를 모르고도 한번 생각해 보면 7, 8, 9월이에요. 그죠? 7, 8, 9월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7, 8, 9월에 그 통계치는 언제 우리가 받아드느냐? 8, 9, 10월에 받아요. 그렇죠. 한 달씩 네. 뒤에. 우리나라는 이 물가 통계가 그 다음 달 첫 번째 화요일 날 발표되지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보세요. 오늘 며칠이죠? 13일. 중순이죠. 아. 이렇게 시간을 끌고 발표해요. 약 2주가 더 지나서야 네. 발표됐잖아요. 네.
그러리만큼 피크아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시점이 네. 이 7, 8, 9월이 그 통계가 발표되는 8, 9, 10월이라는 거죠. 그때 피크아웃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크아웃을 경험하는 시점은 그 정도가 되니까 그 전까지는 적어도 긴장감이 계속 조성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사실 8월 이제 다음 달에 FOMC가 없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뭐 75bp 얘기를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만약에 100bp를 하는 게 오히려 유리할까요? 아니면은 불리할까요? 그렇게 네. 그 영향 자체가 네. 물론 인플레가 계속 잡힐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생각보다 그 두 달간의 사이에서 예. 이게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도 될 수 있잖아요. 요즘 계속 과거의 연준 의장 예. 볼커가 자꾸 거론되죠. 네. 볼커 의장 혹은 우리 경제학자 이분께서 그때 구원투수처럼 1979년부터 87년까지 1979년 8월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때 이제 등장했는데 이때 기준금리가 20%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때 금리 인상폭이 제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약 4%포인트까지 올린 적이 있어요. 한 번에요? 예. 네. 그건 그렇게. 무슨 스텝이라고 부릅니까, 교수님? 그거는 뭐 정말 볼코 스텝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사실 볼코가 자이언트예요. 예. 2m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거인 맞죠. 2m 넘으면 거인 그죠. 아니겠습니까? 네.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었는데 그때의 모습을 다시 왜냐하면 그때 뭐 1979년에서 한 1987년 요 정도까지 평균 물가 상승률이 한 9%대 중반이었어요. 굉장히 보다 높았어요. 높구나. 그러니까 물가 파이팅을 그때 했던 거예요. 네. 물론 볼커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냥 물가 상승한다고 오히려 물가와 이게 물가 충격과 경기 충격이 같이 오니까 이름하 스태그죠. 스태그가 같이 오니까 그때 통화 정책이 어땠냐면요. 완화적이었어요. 오, 경기 부양시켜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물가를 먼저 잡아야 된다 하면서 이 볼커가 등장했고 볼커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 대대적인 통화 정책을 단행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 물가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완전 통화정책 기조를 바꿔버렸네요. 완전 바꾼 거죠. 네.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역사상 이렇게 긴축 행보를 강화한 적이 없었을 만큼 네. 그때 그 볼커가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권총 들고 다녔어요. 총 맞을까봐요? 예. 우리나라로 치면 그때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트랙터 가지고 어머. 그 연준 의장 죽이겠다고 대대적. 왜냐하면 이 원래 금리 인상이라는 게 굉장히 인기 없는 정책인데 투자자들.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죠. 그러니까 트랙터 몰고 막 그리고 권총 들고 다니셨어요. 아마 권총 들고 주무셨을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도 들었는데 네. 그러리만큼 이 물가를 잡겠다,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해야 되겠다라는 지금 현재 연준의 입장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1.0%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쨌든 그 다음 달, 이제 8월 달에는 FOMC가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논리적으로라도 1%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발표하는데 만약에 0.75%포인트를 인상한다. 네. 그게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죠. 현재로서는 0.75에서 1.0 사이에 머물러 있죠. 시장의 컨센서스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컨센이 1%까지 올라갔나요?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네. 1%의 의견도 있고 0.75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중간 어떻게 보면 0.75에 가까운 중간 0.8 정도의 컨센서스가 모아져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0.75만 단행한다 그럼 생각보다 덜했네 하면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어요. 근데 1.0을 단행했다 그럼 그거보다 낮은 컨센서스를 가졌었으니까 와 정말 긴축이네 하면서 충격. 더 일시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0.75만 단행하더라도 물가가 계속 고공행진한다. 8월 달에 받아든 7월 달 물가 상승률이 그거보다 더 높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긴급 소집 회의를 열 수도 있습니다. 정례 회의는 없지만 정례 회의가 아니더라도 네. 이것은 예를 들면 2020년에도 팬데믹 위기 때 정상적인 통화 정책 FOMC 회의 말고 맞아요. 긴급 회의를 열었었죠. 열었거든요. 네네. 그때 빅컷을 단행했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통화 정책을 단행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그건 또 다른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1.0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물론 무게는 0.75에 실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반대로 좀 생각이 드는 게 네. 뭐 그런 저스틴 케이스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기 때문에 비상대책회의라든지 있어서 굳이 1%까지 단행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결국에 통화정책 금리 인상의 폭을 결정하는 거는 오늘 저녁에 발표가 예상된 네. CPI 아니겠습니까? 네. 8.8에서 지금 컨센이 9%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네. 교수님은 9월, 10월까지는 아직 좀 정점에 다가가는 쪽이라고 보시는 거죠?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물가를 전망할 때 좀 많이 활용되는 지표 중에 하나가 국제 유가죠. 유가에. 근데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학수고대하고 있는 그 음. 물가 상승률이 7월 달 물가가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6월 6월이죠. 물가예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6월 물가는요. 어쩌면 국제 유가라는 측면만 생각해 봐도 너무 높아요. 곧죠. 예. 2분기 고점이고요. 음. 7월 중반까지 고점을 가져갔거든요. 그렇죠? 7월 초중반까지. 네. 네. 7월 초부터 약간 예,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초중반.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의 오름세가 반영된 미국 물가 상승률 6월 달은 당연히 5월보다도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컨센이 맞거나 시장 컨센보다도 높을 수 있다. 물론 그거보다 안정화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물가를 전망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 근데 뭐 유가 말고 이제 코어 CPI 같은 경우는 저기 여러 가지 이제 배제되는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뭐 유가의 영향이 지배적이긴 하겠으나 농산물 이쪽도 원자재 쪽도 조금 빠지지 않았나요? 네, 그 빠진 것이 음. 선물 시장에서 빠진 것과 아, 현물 시장에서 현물 빠진 건 시장에서. 다릅니다. 또 선물이 원래 선물이 먼저 빠지죠. 네. 선물은 그냥 돈의 이동이거든요. 선물 시장은 실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 37달러 찍었을 때 팬데믹 때. 맞아요. 근데 실제 원유 수요가 그날 줄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원유 수요가 줄어들 거라고 예감하고 돈을 빼는 거죠. 앞으로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럼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 같아.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해결될 것 같아. 하면서 선물 시장에 돈을 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예측하면서 돈을 빼셔야지 실물 경제의 판단을 다 보면서 판단하면 늦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도 선물에 가깝고 선물 시장은 당연히 선물이고 현물 시장을 가지고 판단하면 늦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가를 전망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저는 계속 강조하는 게 내가 어떤 증권사의 뭐 애널리스트다라고 가정하지 마시고 내가 FOMC 위원이다. 그러면 앞으로 나는 금리를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시면 여러 가지 판단이 좀 들어설 것 같은데 특히 중요한 게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네. 여러분의 기대가 지금이 고점입니까? 6월이 고점입니까? 여러분의 기대가. 지금이 더 고점이죠. 그렇죠. 그럼 6월일 때는 이제 오르는 시점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런 관점에서도 6월 물가, 7월 물가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정말 역사상 고점으로 우리나라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5월 달에 3.3이었다가 그렇죠? 6월 달에 3.9%로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이 3.3%도 근래 경제에서 가장 높았는데 근데 그거보다 또 급등했어요. 6월 그 기대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이제 반영되기 시작한 거예요. 현물 시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굳이 이제 피크를 찍는 지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7월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 7월 달 물가 상승률은 8월에 받아드니까 그 지점에는 계속 긴장감이 고조되고요. 물론 이 물가 상승률 말고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그 물가는 이제부터 반영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뉴판 가격이 소비자 물가라고 거의 여러분 체감하시는 그건데 메뉴판 가격을 매일 바꾸진 않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김밥 가게 할머니는 매일 이 채소 가격이 바뀌거든요. 네. 그럼 매일 채소 가격이 바뀐다고 김밥 메뉴판 가격을 매일 바꿉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이게 반영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럼 소비자 물가는 결국 상당한 시간이 걸린 이후의 가격인 거예요. 형성되는 가격대가. 그래서 제가 시장을 뭐 비관적으로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20년에는 영끌해서 투자하시라고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스탠스를 보셔야 되는 거죠. 20년, 21년, 22년. 예. 근데 22년 하반기는
그럼 물가 압력이 계속 작용하고 음. 그렇게 지금 정말 재밌는 게 제가 CPI를 너무 기다리면서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네. 새벽에. 그래서 CPI를 지금 계속 검색하는 게 CPI예요. 언제 발표되나? 예. 근데 지금 뉴욕 시장이 꺾였잖아요. 또 한 번. 예. 그 꺾인 이유가 뭡니까? 그 CPI에 대한 기대가 또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컨센이 지금 실적치가 발표된 것도 아니고 CPI 컨센이 올라간다는 것만으로도 뉴욕장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붕괴되잖아요. 그럼 정말 CPI가 만약에 이 컨센보다도 높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려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시점이에요. 6, 7, 8 계속. 우리 상반기부터 한 3, 4, 5, 6, 7, 8월까지 계속 컨센 더 높네. 컨센 더 높네. 금리 인상 더 높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기간이 한 7, 8, 9월이라는 거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언제가 저점일까 뭐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어느 정도. 근데 안 보고 싶은 거죠. 희망 회로를 돌리고 싶은 마음이 예. 크다 보니까. 저도 안 보거든요. 원래 저는 안 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네. 일희일비 하지 말자라는 게 제 주된 메시지거든요. 일희일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대를 규명하고 닫아놓으시면 됩니다. 그 시대에 걸맞는 포트폴리오를 가지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일희일비 하는 게 저는 일희일비 할 수가 밖에 없는데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희일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방송에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 지표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느라고 저는 일희일비 하면서 보지만 주식이 있어서 일희일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미소를 감출 수가 없어요. 솔직히 너무 좋습니다. 제 투자 방식이 네. 너무 좋은데 이런 장이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미소를 띠면 안 되고 뭐 그런 어떤 방송의 모습이지 않나. 네, 이게 뭔가 현실과 이제 또 방송에는 약간 또 네. 네, 방송의 괴리가 또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뭐 지금 계속 CPI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에 이게 물가가 체감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오늘 또 우리나라에선 금통위가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교수님 말씀 듣고 보면은 큰 기조에서 봤을 때 우리도 오늘 빅스텝을 단행할 수밖에는 없네요. 참 우리나라는요. 네. 우리 금통위 위원들 네. 혹은 우리 하는 총재께서 제가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것 같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간이고요. 마음으로는 총을 들고 다니실지도 모른다. 아까 볼코처럼. 그렇죠. 네. 그 정도일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의사결정자는 안 좋은 것 중에 고르는 시점이에요. 뭐가 더 좋을까가 아니라 안 좋은 것들밖에 없는데 안 좋은 선택지 중에 덜 안 좋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나를 연준 위원으로 간주하라. 나를 금통위 위원으로 간주하라. 그러면 좀 시장 보는 게 더 편하시다.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한번 입장 바꿔놓고 제롬 파월이 과연 주식 투자할까? 연준 위원이 주식 투자할까? 지금 이 상황에서 예. 작년부터 만약 물론 임기가 바뀌었지만 작년부터 이런 것들을 볼 때 만약에 주식 보유 비중을 늘렸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놓고 투자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경제는 물론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는 가계부채도 문제입니다. 부동산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닌 게 없어요. 우리나라 물가도 문제예요. 우리나라 물가 6.0%. 이거 제가 지난 학기 성적을 지난주에 마감을 했는데 지난 학기 우리 학생들하고 계속 얘기했던 거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 IMF 외환위기 기억하냐고 뭐라고 할까요? 안 태어났다고 해요. 그죠. IMF를 겪지 않았어요. 그게 24년 만이에요. 만 24세가 안 되시는 분은 IMF를 겪지 않았어요. 근데 6.0%라는 이 물가 상승률도 24년 만에 최고치. 그치. 그러니까 미국만 높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만 보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대외 의존도도 낮고 뭐 외국 신경 안 쓰는 그런 나라라면 우리나라도 역시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해서라도 물가를 잡아야 된다고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 좋은 것 중에 골라야 되는데 그러자니 이 경기 침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22년 연내는 경기 침체를 용인할 만합니다. 미국 경제 1.7% 성장률, 이거는 용인할 만한 성장률이에요. 그래요? 괜찮아요. 네. 미국의 잠재 성장률 자체가 그 정도예요. 2%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2.5%라고 본다면, 그리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잠재 성장률 6% 정도 그렇죠. 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각국의 경기 상황에 맞게 경기 진작책을 세워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2.5%는 당연히 안 될 거고요. 2%도 방어하기 어려운 경제, 우리나라. 그러면 물가 잡겠다고 경기를 놓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를 용인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만큼 속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자금 유출되면 어떡합니까? 주식시장 붕괴되면 어떡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좋은 것 중에 골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금통위 위원이라고 주식 가격 하락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죠. 부동산 가격 이렇게 폭락하는 게 좋겠습니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다 나쁜 거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빅스텝이 적당하겠다라고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빅스텝을 단행했을 때 가계부채가 우려되는 상황은 크지는 않습니다. 아, 참 제가 이 가계부채라는 면에서 네.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컨센서스, 네. 여러분의 컨센서스와 다르기 때문에 오. 반드시 악플이 달려요. 항상. 아, 왜냐하면 가계부채 총량의 문제 없다. 어. 제가 좀 마침 매경에 왔으니까 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매경과 같은 큰 언론사에 일면에 이름을 실은 적이 있어요. 오, 네. 제가 태어나서 처음. 네. 그때가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가계부채를 담당했던 오. 가계부채 연구했던 시점이에요. 네. 2013년, 14년 두 개 년 동안 가계부채만 봤어요. 음. 그때 마침 가계부채 이슈가 회자가 됐는데 그때 아마 1,000조 원 돌파한다. 가계부채 규모가. 그러면 합니까? 지금 2,000조 원 돌파할까? 이게 지금 주제예요. 그럼 1,000조 돌파하면 위험합니까? 위험했습니까? 가계부채가 줄어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 자꾸 가계부채 문제를 총량적으로만 접근하는지. 그 단서가 아무것도 없이 2,000조 돌파할 것 같아. 그러면 문제야. 절대 문제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늘어나는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20년에 마이너스였고요. 21년, 22년 플러스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GDP도 증가해요. 소득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늘어납니다. 모든 것들이 늘어나는데 가계부채 늘어나는 게 왜 문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은 질에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물론 자꾸 언론상에서 2,000조 돌파. 그때 그러니까 일면에 등장했던 게 1,000조 돌파할까. 뭐 그전에도 뭐 700조 돌파할까. 500조 돌파. 계속 얘기 나왔던 주제예요. 그러니까 가계부채 규모 총량적인 접근에서 보면 그 맨날 문제입니다. 가계부채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문제, 가계부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이 총량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취약차주라고 합니다. 취약차주는 다중채무자이면서 또 저소득층이거나 혹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등급 이들을 취약차주라고 정의하는데 네. 이 취약차주가 짊어진 빚의 비중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어요. 네, 계속. 높아지네요. 예, 연체율도 떨어지고 뭐 부채 상환 부실채권 비율도 떨어지고 다 안정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량의 문제가 아닌데 결국 취약차주의 빚이 문제인 건데 그 취약차주의 빚의 규모가 5.1%예요. 그럼 대충 계산해 보면 2,000조의 5% 정도 되니까 100조 정도의 문제예요. 그럼 이들은 보통 영세 자영업자들이 지금 당면한 말 그대로 취약차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면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어디서 터질지를 생각해 보시고요. 총량이 터지진 않는다. 다만 도미노 이렇게. 네, 도미노처럼 터지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 가장 어려운 그 가계부채 문제는 변동금리 대출자의 어려움이죠. 아, 그죠, 그죠.
그러니까 변동금리 계속 올라가는 올라가고요. 기준이니까. 그리고 22년 중반까지는 변동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시중금리의 정의상 기준금리 더하기 알파잖아요. 그럼 알파가 제로라고 하더라도 시중금리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본다면 변동금리는 계속 올라간다. 그럼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굉장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빚을 상환하는 게 가장 최고의 재테크다. 혹은 빚이 없다면 현금을 보유하는 게, 그러니까 저축을 하는 게 특판 상품을 이용하는 이게 좋은 재테크다라고 말씀을 꾸준히 드려왔던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가계부채 문제가 어떤 식으로 터지느냐, 가계부채 본연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 가계부채의 총량은 잡힐 겁니다. 원래 금리가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면 저축 성향이 강해지겠죠. 네. 이미 돈을 그쪽으로 이동시키고 있어요. 그게 더 수익이에요. 예. 그리고 빚을 상환하는 데 집중하죠. 네. 가계부채에 의존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약해지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 대출을 껴서 부동산 사겠습니까? 안 사죠. 이런 것들이 총량을 잡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계부채 문제를 오히려 완화시킵니다. 다만 앞에 말씀드렸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을 상환할 수 없는 계층, 그렇죠. 취약차주의 빚,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변동금리를 지금 다 상환할 수가 없는 계층, 이런 분들이 힘들고 결국 가계부채 문제는 거기서 터지고요. 더 중요한 것은 가계부채가 결국은 실물경제 충격으로 연결되죠. 왜냐하면 부채에 의존했던 그 경제 주체들이 부채 갚아야겠다 한다는 얘기는 현재 소비를 줄인다는 안 뜻이죠. 쓰죠. 네. 저축 성향이 늘어난다는 얘기도 생각해보면 현재 소비를 줄이고 그렇죠. 미래 소비를 아끼자. 그러니까 소비 위기로 와요. 이런 것들이 미국 경제에 소비 침체로 연결됩니다. 결국 소비 침체 그리고 그것이 기업의 투자 침체로 만들죠. 그게 결과적으로 물가를 잡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는 것은 경기 침체와 동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세션입니다. 22년 하반기는 스태그에 가까워요. 고물가와 침체 같이 오는. 네. 근데 23년은 미국 경제로 쳤을 때 이름하여 R, 예, 리세션이죠. 그것이 자연스럽게 물가를 잡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물가 안정, 그것은 23년에나 경험할 것이고, 물론 피크아웃은 7, 8, 9월에 잡힐 거고, 피크아웃은 그런 것을 이제 시나리오로 그리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가가 잡히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질 거고, 그렇다면 미국 경제가 늘 한 발 앞서서 움직이기 때문에 강달러는 거기까지 지속이 되겠네요, 교수님. 네, 정말 이 강한 달러의 시대라는 그 칼럼이 이렇게 네. 인기 있었을 줄 몰랐습니다. 그런 표현을 잘 네, 쓰셨잖아요. 강한 달러의 시대라는 그 칼럼을 4달 전에 냈고, 저는 이제 칼럼을 먼저 쓰고 그걸 영상으로 제 채널에서 소화를 하는데 역시 제 개인 영상치고는 제일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조회수가. 조회수가 높은 게 달러 강세, 약세, 이게 썸네일이에요. 근데 강한 달러의 시대가 온다라는 게 그 골자였고요. 2015년처럼 2015년이 근래 경제에 우리가 비유할 수 있는 긴축의 시대였거든요. 네. 그때처럼 완만한 긴축 행보를 보였다. 올해 만약에. 그러면 강달러 기조가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미국만큼 강한 긴축 행보를 보일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 환율은 자연스럽게 돈의 교환 비율이에요. 그죠. 돈과 돈의 교환이에요. 근데 당연히 달러 강세가 강할 수밖에 없겠고요. 이건 통화정책 컨셉에서 그렇게 설명드리고요. 네. 조금 우리 행정부 관점에서 말씀드려볼게요. 네. 강달러가 좋습니까? 약달러가 좋습니까? 행정부 입장에서. 강달러. 강달러가 좋습니까? 제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시대에 따라 다르다. 그죠? 그죠? 미국 경제치고 경기 부양에 신경 안 쓸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통화 정책의 당국, 중앙은행의 역할은 물가 안정이고, 그리고 행정부의 역할은 경기 진작이라고. 굳이 편을 갈라보면. 그럼 경기 진작을 고려하는 행정부 입장,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약달러가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수출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게 뭐냐면 2020년, 21년까지는 약달러가 더 좋았습니다. 경기 진작이라는 편에서. 왜냐하면
수출 많이 해야 되니까. 특히 트럼프만큼 그렇게 약달러를 좋아한 행정부가 있었습니까? 환율 조작국 지정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약달러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무역 수지 개선해야 돼. 그리고 연일이 아니죠. 매년 계속 추진해왔던 미국의 이 행정부 정책이 뭡니까? 리쇼링 정책이에요. 돌아오게끔. 바이든도 우리 한국에 왜 방문했습니까? 그게 리쇼링 정책이에요. 그렇죠. 반도체 동맹 만들고 그래서 많은 기업들 우리 윤석열 대통령보다 앞서서 만난 이 기업 수장들 왜 만났습니까? 우리 투자. 미국에 네. 투자하라. 다른 말로 미국에 공장 져라 이거예요. 이게 다 리쇼링 정책이에요. 자국의 공급망을. 근데 그만큼 공장을 미국에 지려면 수출하는데 유리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미국 수요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수출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게 미중 패권 전쟁이죠. 중국에 관세 때리면 그치. 중국에서 수출하는 게 유리하지 않다. 음. 미국의 공장 져라 이 얘기예요. 다른 말로. 네. 그리고 그 환율 조작국 지정하고 계속 그런 것들도 미국을 약달러로 만들면서 미국의 공장 짓는 게 유리하다. 미국 경기 부양책인 거예요. 그러나 22년의 숙제는 경기가 아니에요. 22년의 숙제는 물가예요. 물가를 잡는 게 더 중요한 행정부의 어떻게 보면 숙제이기 때문에 이 숙제를 해결하려면 당연히 강달러가 유리한 거죠. 기회비용이 돼버린 거네요. 그렇죠. 강달러가 유리한. 그러니까 22년에는 행정부 관점에서도 외교적인 협상력이라는 관점에서도 강달러가 지금은 어쨌든 경기 침체를 용인하겠다. 숙제를 나는 먼저 우리 볼코처럼 먼저 인플레이션이라는 숙제를 먼저 해결하겠다. 숙제를 먼저 잡고 이거 숙제 끝내고 다음 숙제 하겠다라는 입장. 여러분 그런 컨센서스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전반적인 그 글로벌 흐름을 보시려면 그렇기 때문에 강달러 기조가 계속될 수 있고 그런 것은 소위 말해서 단적인 증거죠. 왜 세계적으로 주가가 안 좋은데 한국 주가는 더 안 좋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이미 드린 거예요. 그렇죠. 강달러.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저희 채널에 일단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사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보통 한 번 만나면 2번 만나면 점심 먹자고 해요. 네, 정말 그렇게 사람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 상에서 만난 여러 인싸들 네. 저도 다 점심 먹고 했던 분들이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특정인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 전제를 까는 거예요. 이거 자르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저 사람 왜 저 사람 비판하지? 이렇게 생각할까봐. 네. 네. 비판이 아닙니다. 어떤 인싸가 음. 지금 뭐 안 좋은 댓글을 받으실 텐데 근데 그 댓글 중에 굉장히 논리적인 댓글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금리 떨어지고 환율 떨어질 때 주식 담으라고 했으면서 왜 금리 올라가고 환율 올라가는데 여전히 담으라고 하는가? 그것은 악플이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직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판단이에요. 금리 떨어지고 환율 떨어질 때 주식 담았다면 금리 올라가고 환율 올라가는 이 22년 하반기는 담기 어렵죠. 그런 논리에서 저는 시대를 규명하시고 시대에 걸맞는 포트폴리오를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네. 순간 머릿속으로 누굴까 했는데 아니요, 추측이 안 되네요. 부디 누굴까를 네. 추측하진 마시고요. 네, 그렇죠. 그럴 필요는 없을 제가 것 같고. 특정인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네. 우리가 시대를 규명하고 시대에 걸맞는 그 투자 컨셉을 갖추는 거 네. 그런 것을 시도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저의 말을 듣지도 마시고 그 특정인의 말을 듣지도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네. 시대를 규명하는 능력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게 제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네. 예. 어. 벌써 결론 냈습니까? 계속 이야기하셔도 좋겠고요. 저도 계속 이야기를 말씀을 너무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요. 그러니까요. 교수님 벌써 시간이 50분이 40분이 흘렀어요. 네. 네. 근데 진짜 시대를 규명하라라는 게 정말 큰 뭔가 인사이트로 다가오는 것 같고 오늘 말씀을 쭉 정리해봤을 때 그 하나로 딱 캐치프레이즈를 딱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우리 앵커님을 네. 처음 만나서 방송한 날 네. 제가 생방송 중에 말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제가 죄송합니다. 이걸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네, 네. 그때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10만 전자 바라보다가 이제 그때 한 6만 전자였고요. 네. 네. 제가 5만 전자로 갈 거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은연중에 실수로 5만 전자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생방 중에. 네. 근데 제가 그 6만 전자, 5만 전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부디 그냥 시대를 규명하십시오. 삼성전자가 잘못했냐? 삼성전자 잘못한 적 없다. 10만 전자에서 5만 전자로 떨어지는 동안 삼성전자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역대 실적만 발표했잖아요. 역대 영업이익, 역대 매출액. 그리고 기대에도 계속 좋은 것만 보여드렸잖아요. 네. 뭐 TSMC를 압도하는 기술까지 제시했잖아요. 3나노. 자, 그러리만큼 삼성전자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왜 삼성전자 주식 차트 보면서 투자 의사결정을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주가가 결정된 그 근거는 매크로에 있기 때문에 결국 매크로를 이기는 종목은 없다. 다시 말하면 시대를 규명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습관은 이제 교수님 요 앞에 앞책. 놓여 있는 책에서 또 얻을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절대 네. 물고기를 잡아들이진 않습니다. 제 채널에서도 종목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네. 시점을 딱 논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시점을 판단하시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점을 판단합니다라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 저도 제 채널에서 네.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갖추지 않은 상황 하에서 무슨 물고기를 사야 됩니까? 언제 물고기 사야 됩니까? 그렇죠. 이런 판단은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일희일비하게 되죠. 일희일비하게 얘기 듣게 되고 되면. 그렇죠. 네, 네. 그냥 스스로 판단하시고 네.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시면 네. 저 사람이 맞는 말을 할까? 저 사람이 맞는 말이 아닐까? 이것을 또 판단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의견들도 종합하시고 이 스튜디오 돈돈 너무 네.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도 애청하시되 네. 여러분 스스로도 또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제가 긴축의 시대를 읽으면서 멘탈을 잡으면서 가다가 중간중간 흔들릴 때 네. 네, 초청을 하면 꼭 네.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대를 규명하면 일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뚝심이 생길 것 같네요. 오늘 정말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